그저 집에서 쫓겨나고 빚에 허덕이는 여자가 이제 와서 지수를 데려가려고? 너처럼 실패하는 법이나 가르칠 생각이야. 적어도 저는 아이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당신처럼 남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짓밟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딸 지수마저 빼앗겼죠. 너 같은 여자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겠니?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추운 거리 한가운데 눈물과 함께 홀로 서 있는 제게 남은 건 단 하나, 지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 시어머니의 겸허한 응모, 그리고 지수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과 혼란. 엄마, 할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라는 지수의 질문은 칼날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저는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말까요? 세상의 냉대와 가족의 배신,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딸과 함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여정. 과연 저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 희생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 그리고 사랑을 위해 싸우는 엄마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 막히는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은 지연이고 올해 32살이며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산은 활기찬 항구 도시로 작은 돌길들이 해변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저와 두 동생은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항구에서 들려오는 배의 경적 소리와 바닷물 냄새,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의 향기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늙어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저는 중소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저의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비록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돕고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 수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은 차분한 성격의 남자로 부산의 한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대화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교외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으로 며느리는 시댁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딸 지수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게 된 기쁨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고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산 후 다시 일을 시작하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지수를 부모에게 맡기는 것을 반대하며 제가 이기적인 엄마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날로 커져갔고 남편 수모는 항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서울로 이사 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저의 의견을 두고 큰 다툼이 벌어진 그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짐을 챙기고 비 내리는 저녁에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집 앞에서 가방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차갑게 제 코트 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저는 오직 마음의 고통만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길은 자연스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해.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기회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비록 복잡하고 냉정한 곳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떠나는 순간 딸 지수가 생각나 가슴이 미어졌지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딸을 되찾을 수도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 결심과 함께 저는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구로구에 있는 작은 방을 임대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건물의 5번째 층에 위치해 있었고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빽빽이 늘어선 건물들과 회색 하늘이 보였고 밤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고요함을 깨곤 했습니다. 방은 좁고 허름했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이곳은 그나마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며 설거지와 재료 손질, 서빙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로 인해 늘 거칠고 아팠고 하루 일을 마치면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노동과 끊임없는 손님의 요구 속에서 저는 스스로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를 듯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삶을 선택한 건 결국 저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딸 지수를 보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만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고 심지어 전화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수 생각에 베개가 눈물로 젖곤 했지만 저는 약해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시 딸과 함께할 날을 위해 버텨야만 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저는 은이라는 대학 시절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카페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은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은희는 저를 걱정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음식점 병영 관련 학원을 추천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체력과 여유가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결국 저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난 뒤 바로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배움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수업 내용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흥미를 느꼈고 더 나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늦은 밤, 저는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작은 희망의 씨앗이 제 안에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며 일을 병행한 끝에 저는 마침내 작은 음식점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합쳐 마포구에 번화한 거리 한두석의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가게의 이름을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인테리어까지 제 손길을 담았습니다. 주방에 냄비 하나, 접시 하나까지 제가 직접 골랐고 벽에는 딸 지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출발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연 초기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주변 직장인들이 몰려들었고 저녁이면 친구와 가족 단위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메뉴로 내세운 해산물 찌개와 소불고기는 특히 인기가 많았고 손님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며 피곤하지만 뿌듯한 나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게는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가게는 텅 비어갔습니다. 테이블을 반으로 줄이고 배달을 시작했지만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고정비와 대출 이자는 저를 압박했고 손님이 줄어드는 속도는 저의 노력보다 더 빨랐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의 장구를 펼쳐보면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억 원에 가까운 빚이 눈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믿었지만 모든 것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득 스스로가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날, 처음 문을 열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걸었던 지수의 사진을 떼어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이곳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담아 시작한 곳이었기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급여를 나눠주고 한 명 한 명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힘내라는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저는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는지조차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딸 지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난다는 말처럼 저 역시 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가게를 잃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박 사장님, 예전에 제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제 음식을 칭찬하며 언젠가 큰 일을 하실 겁니다라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강남에서 운영 중인 대형 레스토랑에서 관리자가 필요하다며 저를 추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힘들겠지만 지금이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주저할 여유가 없었던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은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내부와 세련된 메뉴 구성, 끊임없이 오가는 손님들로 가득한 공간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작은 가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간단한 업무 설명과 함께 저에게 팀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강남의 까다로운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야 했고 종종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 사안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저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과의 신뢰가 쌓였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명의 단골 손님, 현석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종종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즐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흔한 고객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제가 직접 서빙을 하던 중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니저님이 이 가게를 이끌어가는 분이신가 봅니다. 음식도 훌륭하지만 여기 분위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미소로 답하며 짧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찾아와 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현석 씨는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표정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혹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딸 지수를 잃은 슬픔, 실패로 가득했던 지난 몇 년,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한 미래까지 그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말을 끝낸 후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지수를 데려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제게 준 희망의 불씨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현석 씨의 도움으로 저는 서서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으며 하나씩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지수를 되찾을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단순한 법정의 공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지수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가 과거에 직면했던 어려움과 실패를 끊임없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제가 마포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실패한 점을 부각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딸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그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현석 씨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레스토랑 운영 당시에도 제 딸을 위한 저의 노력과 희생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직원들의 증언을 받았고 제가 딸의 양육을 위해 돈을 모았던 기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 측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때로는 비아냥거리며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전 남편의 변호사가 제게 고의적으로 자극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거듭해온 당신이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차분히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딸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 말을 통해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증언대에 선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과거를 부정하며 오히려 제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고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를 향해 제발 지수를 위해 이런 싸움을 그만둬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증거 수집을 위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과거 저를 대했던 태도를 입증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집에서 쫓겨난 날 저를 우연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날 한밤중에 울며 가방을 들고 있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고 그 증언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증언 덕분에 전 남편 측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었고 저는 조금씩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딸과의 유대감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딸이 저에게 썼던 작은 메모들까지 제출했습니다. 지수가 어린 시절 저에게 쓴 엄마, 사랑해요.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요라는 메모를 법정에서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메모는 제가 딸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지쳐갔지만 주변의 도움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석 씨는 법적 조언뿐만 아니라 제가 심적으로 무너질 때마다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원 덕분에 저는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1년간의 긴 싸움 끝에 판사는 제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지수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에 휩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지수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저와 딸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정이 아니라 딸과의 믿음을 통해 그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 질문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았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지수의 작은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안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며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도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는 것은 지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고 문을 열어준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를 위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갈등이 지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너 같은 사람은 지수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제가 지수를 데려간 것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 실패와 약점을 다시 들춰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테니 제발 지수를 우리 둘의 갈등에서 멀리 두게 해주세요. 그녀는 여전히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화는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지수의 마음속에 여전히 할머니의 말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지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를 상대해야 한다면 그 누구라도 맞설게. 너만 행복하면 돼. 그 말은 단지 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절대 지수를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얘기를 나누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작은 시간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종종 할머니가 했던 말들을 다시 꺼내며 저를 시험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을 다독이며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제 자신이 답답했지만 저는 그녀가 저를 믿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지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는 이해했지만 그것이 저와 지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양육권이나 아이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통해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고 지수를 위해 더 나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그녀를 위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기 위해 지금 저와 지수는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은 크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지수가 부스스한 머리로 식탁에 앉아 잠을 깨우려 하품하는 모습은 제게 가장 소중한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완성하고 저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점점 밝고 활발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오늘 과학 시간에 내가 실험을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수를 보며 안도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곁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지수와 몰래 연락을 시도하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에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지수가 또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서 우리 가족이 나뉘었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 질문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엄마는 너를 위해 계속 노력할 거야.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전략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대신 과거에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걸 기억해요. 그때 저희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듯이 지금도 지수를 위해 우리가 다시 함께 대화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그녀와 협력하고자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대화는 이전보다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지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대화에서 작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얼음 같은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더 나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수와 저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그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작은 기쁨을 나누곤 합니다. 어느 날 지수가 그림 그리기를 하고 싶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문방구에서 작은 캔버스와 물감을 사와 식탁을 미술실로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했고 저는 그녀와 함께 색을 섞고 웃음을 터뜨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지수가 완성한 그림에는 엄마랑 나 행복해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이 잊혀질 만큼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고민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지수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저 자신이 더 강해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지수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하는 이 작은 집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저희 모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